대구 서문시장,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 상인들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그 시간을 압니다. 골목 저편에서 낡은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오면 아,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고개를 드는 거죠. 박영숙 할머니 68. 할머니는 다른 시장 사람들과 달랐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낡았지만 한때는 고급품이었을 가죽 가방.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마치 과거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한우 정육점이에요. 주인 김철수 씨는 할머니를 보면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1등급 한우 3kg. 할머니는 몇 년째 똑같은 양을 주문하시거든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철수 씨가 묻지만 사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철수 씨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기 시작하죠. 고기를 써는 동안 할머니는 리어카 옆에 서서 낡은 수첩을 꺼내봅니다. 거기엔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체크 표시를 하나씩 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할아버지, 한우. 이 할머니, 한우하고 과일. 박할아버지는 생선도 필요하다고 했지. 철수 씨는 몇 년 전부터 궁금했어요. 저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식당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장사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주 화요일마다 나타나서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사가시는 거예요. 고기를 받은 할머니는 다음으로 과일 가게로 향합니다. 제철 과일을 2박스 샀어요. 그 다음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 여러 종류를 골랐죠. 생선 가게에서는 신선한 고등어와 갈치를 샀습니다. 매장을 돌 때마다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보통 사람도 끌기 힘든 무게인데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로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철수 씨의 딸 수진이가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이거 혼자 다 끄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 말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마치 이게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같은 거라는 느낌이었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할머니는 마지막 가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돈을 내는데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신 겁니다. 모두 현금이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다들 알고 있었죠. 저 할머니가 한 번장 보실 때마다 50만 원은 쓰신다는 걸. 매주요. 몇 년째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시장 뒤편 쪽방촌이라는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할머니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쪽방촌 쪽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쪽방촌. 서문시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낡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독거노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이 매주 이렇게 큰 돈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혹시 할머니가 재벌집 가정부는 아닐까?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 담당자일까? 추측은 무성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음식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왜 할머니 혼자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철수 씨를 멈추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쪽방에서 혼자 살 때 누군가 밥을 갖다 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마치 그게 할머니의 생명줄인 것처럼, 아니 살아가는 이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계산을 하시다가 가방에서 수첩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죠. 수진이가 재빨리 주워드리려다가 그 내용을 보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 그런데 이름 옆에 적힌 메모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호 마이너스 당뇨, 짠 음식 안 됨. 이호 마이너스 치아 없음, 부드러운 것만. 박오 마이너스 생선 알레르기. 그리고 어떤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작년 3월 별세.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화요일만 오시는 걸까요?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 별세라는 두 글자. 할머니는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철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할머니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 주 화요일 수진이는 몰래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나섰을 때 수진이는 멀찍이 뒤를 밟았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죠. 쪽방촌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가 굽고 옷차림이 남루한 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자 노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만 영숙이.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할아버지. 오늘은 한우 가져왔어요.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고기는 1인분씩 포장되어 있었고 과일도 작은 봉지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죠. 자, 김할아버지는 한우하고 과일, 이 할머니는 한우하고 반찬, 박할아버지는 생선 좋아하신다고 했죠? 할머니는 수첩을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노인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뭐려? 이게 뭐라고? 잘 드세요. 15명쯤 되는 노인들이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음식을 받고 나자 리어카는 텅 비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자네는 안 먹나? 전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 그 말에 노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매번 그러는데 자네도 먹어야지. 우리만 먹으면 미안하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어서들 가서 드세요. 오래 두면 안 좋아요.
노인들이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보였고 어떤 분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빈 리어카를 끌고 다시 돌아섰어요. 수진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쪽방촌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까 음식을 받았던 분이었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신가? 서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음식 나눠주신 할머니 아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박영숙 씨 말인가? 그럼 우리 은인이지. 은인이요? 그래. 5년 전부턴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기가 쉽지 않거든. 기초 생활비로는 라면이나 겨우 사 먹는 형편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박 씨가 오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된 반찬을 먹게 됐어.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우리한테는 명절 같은 날이야, 화요일이. 수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이나요? 그래.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싶어서. 복지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그럼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우리도 몰라. 박 씨가 말을 안 해. 그냥 옛날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라고만 하더군. 근데 박 씨도 예전엔 여기서 살았대. 한 15년 전쯤? 그때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 15년 전이면. 수진이는 계산을 해봤어요. 할머니가 50 초반이었을 때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셨대. 작은 원룸으로. 그러고 나서 몇 년 후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주시기 시작한 거야. 수진이는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돈이 생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때 보상금을 받으셨다던가. 그리고 딸이 해외에 있는데 가끔 돈을 보낸다고 들었어. 근데 딸하고는 연락이 안 된대. 오래전에 사이가 틀어졌다나 뭐라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박 씨는 혼자신 거지. 가족도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외로우니까. 수진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도 혼자셨구나. 근데 요즘 박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나이도 있으신데 매주 저렇게 무거운 걸 끌고 다니시면 몸이 버티겠나 싶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시거든. 할아버지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씨는 좋은 분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천사지. 그분 덕분에 우리가 버티는 거야. 수진이는 쪽방촌을 나와 터벅터벅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혼자서 5년째.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날 이후 철수 씨와 수진이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전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화요일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오시는 화요일이 될 거라는 걸. 그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
철수 씨는 가게 앞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시계를 힐끗 봤어요.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10시 10분이 지났어요. 철수 씨는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다 싶었어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10시 30분. 수진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안 오시네요. 그러게.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11시가 됐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박 씨 안 왔네? 어디 편찮으신가? 정오가 가까워지자 철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쪽방촌에 가봐야겠다.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시장을 나섰어요. 쪽방촌까지 가는 10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쪽방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영숙이 안 왔어.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철수 씨가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박영숙 씨 방이 어디신지 아세요? 저기 2층 203호. 근데 아침부터 인기척이 없어.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철수 씨와 수진이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니 숨이 찼어요.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철수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서문시장 정육점 김철수입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수진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관리인을 불러야겠어요. 수진이가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할머니, 철수 씨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방 안은 어두웠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철수 씨와 수진이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씨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가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심장이 약 먹어야 하는데. 철수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약통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이 없어요. 언제 드셨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이요? 왜 약을 안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가 방 안을 살펴봤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간이 테이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과 통장 몇 개, 그리고 편지 한 통. 수진이가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날짜별로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한우 30만 원, 과일 10만 원, 반찬 8만 원.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한우 30만 원, 생선 12만 원, 과일 10만 원. 매주 화요일마다 기록된 지출. 5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500만 원 정도. 5년이면 수진이는 숨이 막혔어요. 아빠, 이것 좀 봐요. 철수 씨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9월 24일. 잔액 43만 원. 이번 주 장 보면 바닥난다. 괜찮다. 이제 됐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수진아, 미안해.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약을 못 산 거였죠.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액은 정말로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 봤죠. 15년 전부터 매달 들어오던 송금이 2달 전부터 끊겨 있었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개봉되지 않았지만 겉봉에 적힌 발신인 이름이 보였어요. 김수진. 그리고 발신 날짜.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 편지, 할머니가 못 보신 거예요?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철수 씨와 수진이도 따라갔습니다. 쪽방촌 노인들이 1층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얼굴로 구급차를 지켜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이, 우리 때문에.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박영숙 할머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그들에게 써버렸다는 것을.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철수 씨는 수진이와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 씨는 할머니의 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5년간의 기록, 260번의 화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약속.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 언젠가 바닥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요? 그 답은 병원에서 깨어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오후 3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철수 씨와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철수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당뇨 합병증도 심각해요. 영양 상태도 매우 불량하고요. 얼마나 굶으셨는지. 굶으셨다고요? 네. 검사 결과상 최소 일주일 이상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예요.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정작 자신은 굶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깨어나시면 말씀하시겠지만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환자분이 의료보험이 체납 상태시더라고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는 왜 이러셨을까요? 자기 약값도 없으면서 왜 끝까지.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하십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흐려 보였어요. 할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네. 네, 할머니. 저 정육점 딸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오늘 못 갔네.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는 동작이었어요. 쪽방, 사람들, 굶었겠다. 기다렸을 텐데. 수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도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철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약값도 없으시면서 왜 끝까지?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공장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돈을 받았죠. 많진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돈 보고 소리 질렀어요. 아빠가 죽어서 받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게 돈이야, 피값이야.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18살 때 철수 씨와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 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피값 같았거든요. 남편 목숨값, 딸아이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쪽방으로 들어갔죠. 그 돈은 거의 안 쓰고 그냥 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쪽방에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틀씩 굶을 때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얼마 후에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15년 만에 해외에서 일한다고 돈 보낼 테니까 잘 쓰라고. 근데 연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은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나중엔 점점 많아졌죠. 딸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돈도 쓸 수가 없었어요. 남편 피값에 딸의 죄책감으로 보낸 돈. 제가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쪽방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제가 받았던 그 도시락의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것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왜 화요일이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죽은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30년 전 그날도 화요일이었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만 되면 남편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생각이 나고 그날만큼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돈이 다 떨어진 거 알면서도 왜 계속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된 밥 먹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낙인데 제가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떡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어요. 5년 충분히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나가주세요.
밖으로 나온 철수 씨와 수진이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그 편지.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선영. 그리고 발신 날짜.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 저 선영이에요. 15년 만에 이렇게 편지 써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다음 달 5일 화요일에 한국 갈 거예요. 주소는 제가 알아냈어요. 은행 통해서 손주 데리고 갈게요. 5살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어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선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 다음 달 5일이. 철수 씨도 알아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딸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편지를 읽으셨을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봉투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딸이 오는 줄도 모르시는 거네. 철수 씨는 다시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계신 할머니는 딸이 일주일 후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신 채 포기하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빠, 할머니한테 이 편지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 내일 다시 와서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희망을 가지셔야 해. 수진이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발신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근데 아빠, 할머니가 일주일을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의사 말로는 몸이 많이 쇠약하다고 했잖니. 장기 입원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비부터 해결해야지. 그리고 쪽방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왜 오늘 못 가셨는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 있는 주소로 급한 연락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선영 씨한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맞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이면 도착하겠지.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어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성금이라도 모아보자. 할머니 병원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그리고 쪽방촌에도 가봐야겠어요. 오늘 할머니 못 오셔서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30년을 기다리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선영 씨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박선영 씨께. 저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박영숙 할머니께서 오늘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가능하시다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선영 씨의 편지를 받으셨지만 아직 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봤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 상태를 보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편지가 제때 도착하기를, 그리고 선영 씨가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를. 그날 밤 철수 씨도 수진이도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그 시간이 할머니와 딸 선영에게 그리고 쪽방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시장 상인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정육점 앞에 과일 가게 주인, 반찬 가게 아줌마, 생선 가게 사장,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모였어요. 철수 씨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아시죠?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사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철수 씨는 할머니가 쪽방촌 사람들에게 5년간 음식을 나눠주셨다는 것, 그러다 돈이 다 떨어져서 약도 못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상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우리한테 사가신 음식을 전부 쪽방촌 사람들한테?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반찬 가게 아줌마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럼 할머니는? 본인은 드시지도 않고. 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대부분 못 드셨대요. 그냥 다른 분들 드시는 거 보는 게 좋으셨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 병원비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금을 좀 모았으면 해서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받은 돈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상인들은 하나둘 지갑을 꺼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모았습니다. 1시간 만에 3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철수 씨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쪽방촌으로 향했어요. 쪽방촌 입구에는 어제처럼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다가가자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영숙이는 어떻게 됐나?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노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죠.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영숙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박영숙 할머니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게 행복하셨대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삶의 이유였대요.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어요. 영숙이 이제 못 오시는 건가?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실 때까지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노인들의 얼굴에 상실감이 드리웠어요. 화요일에 식사가 없어진다는 게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를 못 만난다는 게 슬펐던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라도 병원비 도울 수 있나? 철수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인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거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금 모았어요. 그래도 우리 것도 보태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돈을 꺼냈어요. 전부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쓰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영숙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한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영숙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회복하시는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노인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거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거라면 우리가 쓰겠네. 수진이는 가방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어요. 노인들은 하나씩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 씨와 수진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계셨어요. 할머니, 좀 어떠세요? 철수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편지. 이거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못 보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선영이한테서. 네.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냥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선영이가 온대요. 손주를 데리고. 네. 다음 주 화요일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 받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철수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쪽방 사람들이 할머니 걱정 많이 하세요. 편지 쓰신대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다들한테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도움 받으실 차례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일주일 후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많이 약하세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그게 제일 큰 치료제거든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선영 씨한테 보낸 편지.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와야 할 텐데. 두 사람은 우체국으로 가서 국제특급 우편을 보냈습니다. 며칠이면 미국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선영이 그 편지를 받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를.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병원비 납부 창구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모은 성금으로 일부를 납부했어요. 하지만 장기 입원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30년을 버텨오신 건 아마도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기를.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다음 날부터 쪽방촌 노인들이 쓴 편지가 하나둘 병원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이 고마웠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버텼어. 영숙 씨, 빨리 나으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박 씨, 우리한테 천사였어요. 제발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베갯머리에 쌓아두었습니다. 밤마다 그걸 보며 버텼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의사가 급히 철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 씨와 수진이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칠 정도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사흘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철수 씨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영이 오기까지 아직 나흘이나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만나지 못하고 가시는 걸까요? 30년을 기다리셨는데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흘을 버티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선영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였죠. 새벽 4시 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아빠 깨셨어요? 응. 너도 못 자고 있었구나. 수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미국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소는 아는데.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해외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 인터넷 검색으로는 안 나올 거야. 그럼 어떡해요? 우편으로 보낸 편지는 아직 도착도 안 했을 텐데.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직접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철수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깐, 은행. 네. 할머니 통장에 매달 송금이 들어왔잖아. 해외 송금이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송금인 정보도 있을 거고. 수진이도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은행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아빠,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정보를 줄까요? 철수 씨도 고민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할머니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더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선영 씨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해요. 은행에 가면 송금 기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도장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제 방에, 서랍에, 도장이. 철수 씨가 쪽방으로 달려갔어요.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에 들어가 도장을 찾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위독하셔서 해외에 계신 가족분께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송금 기록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은데요.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분이 병원에 계세요. 중환자실이에요. 직접 오실 수 없어요. 그럼 병원 진단서와 위임장을 가져오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영이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오후가 되어서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인 정보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박선영,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그런데 연락처는 기록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송금 기록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는 없어요. 철수 씨는 좌절했습니다. 주소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 주소로 현지 경찰에 연락해 보면 어때요? 긴급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미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회, 한인교회, 한인 커뮤니티 센터. 아빠, 한인회에 연락해봐요. 그래.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한인회 전화번호를 찾아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곳은 아직 전날 저녁이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한국 대구에서 전화드리는 사람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사시는 박선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인회 직원이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선영 씨 어머니가 한국에서 위독하세요.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함부로. 잠깐만요. 주소 말씀해 보세요. 철수 씨가 주소를 불렀어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이 주소면 한인타운 근처인데요. 제가 수소문 좀 해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끊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의사가 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네. 심장이 너무 약해요. 지금은 의지로 버티고 계신 겁니다. 철수 씨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찾았어요? 한인회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죠? 네, 조금만요. 선영 씨가 올 거예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 보고 싶었는데 보실 수 있어요. 꼭요. 하지만 철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오기까지 나흘. 할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 씨와 수진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한인회에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셨는데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두 사람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할머니,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못 버티면 선영이한테 전해줘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평생 보고 싶었다고. 손주 잘 키우라고.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직접 하셔야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모니터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선영인데요. 한인회에서 연락받고 전화드려요.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의사들이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선영 씨, 지금 엄마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비행기 표 끊을게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중환자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철수 씨와 수진이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전화기에서는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철수 씨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께서 방금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선영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 씨도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하고 가신 거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단 하루만 더 버티셨어도.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영숙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작은 장례식장. 박영숙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철수 씨와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준비했어요. 상주가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어요. 쪽방촌 노인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수가, 우리 때문에. 미안해.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야. 영숙이는 행복했을 거야. 시장 상인들도 줄지어 왔습니다. 모두 할머니께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그 5년 동안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철수 씨는 빈소 앞에 서 있었어요. 상주도 아닌데 상주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구석에 앉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 수첩, 그리고 쪽방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 그날 오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5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재빨리 다가갔어요. 선영 씨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선영은 비틀거리며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엄마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엄마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사진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할머니야?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절을 올렸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선영 씨, 일어나세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엄마 얼굴도 안 보고 돈만 보냈어요.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는데 선영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선영은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철수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5년 동안 쪽방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다는 것. 선영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그 일에 쓰셨다는 것. 마지막에는 약값도 없었다는 것.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가 보낸 돈을 전부? 네. 어머니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분의 피값이고 선영 씨의 죄책감으로 보낸 돈이라고. 그래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엄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데 이사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돈을 보내는 걸로 제 죄를 씻는다고 생각했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 쪽방에서 사셨다고요? 제가 보낸 돈으로 남들만 도우시고 본인은 굶으시고 약도 못 사시고 어머니는 그게 행복이셨대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선영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바보 같은 우리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철수 씨가 할머니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일기장.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읽어보시면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시작한다. 쪽방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로 했다. 내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선영이한테 못해준 것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선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김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다. 고기를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우리 선영이도 어렸을 때 고기 좋아했는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사준 적이 없지.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선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손주. 내게 손주가 생겼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선영이는 아직 내가 싫다고 했다. 기다려야지.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선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온다고.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꿈만 같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만날 수 있다. 내일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고기 사야지. 선영이 좋아하던 한우.
손주도 좋아할까? 아, 과일도 사야지. 아이들은 과일 좋아하니까. 돈이 거의 없지만 괜찮다. 마지막이니까. 선영이 보는 날, 그날이 내 인생 마지막 화요일이 되어도 좋다. 선영아, 엄마 기다릴게. 조금만 기다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선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가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선영은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영정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쪽방촌 노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영 씨시죠? 영숙이 딸.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은 거예요. 장례 비용이라도 보태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선영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었어요. 전부 합쳐 5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인 이분들이 이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 15명이 모았어요. 한 달 넘게 걸렸죠. 밥값 아끼고 버스비 아끼고 영숙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노인들이 줄지어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잊지 않을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재운 뒤 엄마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쪽방 사람들이 할머니께 보낸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100통이 넘었어요. 선영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박 씨, 당신은 천사였어요. 영숙이, 당신이 준 밥 한 끼가 내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계셨네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요.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보다 더 큰 가족이 있으셨네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삶이 여기 있었네요. 선영은 영정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신 거였죠. 엄마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신 거였고요. 선영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곤히 자고 있는 아이. 엄마, 제가 이어갈게요. 엄마가 하셨던 일. 저도 이 아이한테 엄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선영은 영정 앞에 또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날 밤 빈소에는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선영은 쪽방촌에 있는 엄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엄마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낡은 이불, 몇 벌 안 되는 옷, 그리고 수첩과 장부. 선영은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5살 딸아이가 방 한쪽에서 엄마의 가방을 만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 가방 낡았다. 선영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넘게 사용하셨던 가방.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하셨다던 그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열자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15년 전에 보냈던 첫 편지였어요. 해외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보낸 편지. 엄마, 저 선영이에요. 15년 만에 연락해요. 미안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매달 보낼게요. 잘 쓰세요. 그 편지를 할머니는 30년 된 가방 안에 넣고 15년 동안 가지고 다니셨던 겁니다. 선영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어요. 딸아이가 엄마 곁에 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날 저녁 호텔방. 선영은 남편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에 남을래. 데이빗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시던 일. 계속하고 싶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선영, 정신 차려. 우리 미국에 집도 있고, 내일도 있고, 수지 학교도 있잖아. 알아. 알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서 이 일을 하셨어. 굶으면서도 아프셔도. 나는 엄마한테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데이빗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선택하신 거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인생이 곧 내 인생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빗은 반대했지만 선영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일주일만 줘. 일주일만 내가 해보고 결정할게. 데이빗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 선영은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데이빗과 딸은 호텔에서 기다렸어요. 서툴렀지만 선영은 엄마가 사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샀어요. 철수 씨가 도와주었고 다른 상인들도 친절했습니다. 선영은 엄마가 사용하시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70 가까운 엄마가 매주 끌었다니. 쪽방촌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영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선영이 왔구나. 김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딸이 와줬구나. 선영도 울면서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한 분 한 분께 전해드렸어요. 음식을 다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어. 근데 행복했어? 데이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화요일, 선영은 또 시장에 갔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따라갈게. 데이빗과 딸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데이빗은 선영이 리어카를 끄는 걸 도와주었어요. 쪽방촌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데이빗은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위가 왔구만. 잘생겼네. 음식을 나눠드리고 어르신 한 분이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참 좋은 일하는 거야. 우리는 영숙이 덕분에 살았고 이제는 선영이 덕분에 사는 거지. 데이빗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데이빗이 말했어요. 선영,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데이빗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선영과 딸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자. 내가 미국에서 일하고
너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고마워, 여보. 데이빗이 떠나고 선영은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시장에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매주 50만 원씩 쓰다 보니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선영에게 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식당을 열면 어때요? 평일에는 일반 손님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화요일에 어르신들을 돕는 거죠. 선영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서문시장 입구 근처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요일의 식탁. 데이빗이 한국에 왔어요. 식당 오픈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간판은 수진이가 디자인했고 인테리어는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해주었어요. 데이빗도 자본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 쪽방촌 어르신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 식당 벽면에는 박영숙 할머니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옆에 작은 설명문이 있었어요. 이 식당은 고 박영숙님의 뜻을 이어 운영됩니다. 매주 화요일 이곳은 문을 닫고 쪽방촌 어르신들께 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사 한 끼가 누군가의 따뜻한 화요일이 됩니다. 데이빗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여기 남을까봐. 선영이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응. 지난 석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뭘 하려는지 이제 알겠어. 그리고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우리 가족이 함께. 선영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잖아. 미국 일도 정리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 반년쯤? 그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울게. 6개월 후 데이빗이 미국 일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집도 팔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데이빗은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주방일과 정리는 할 수 있었어요. 딸도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맛있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화요일이면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대신 쪽방촌에서 무료 배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데이빗도 함께 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어요. 민호, 수진이, 그리고 대학생들. 1년 후 화요일 오전 10시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 되었어요. 철수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25인분이네요. 많이 늘었어요. 네.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데이빗이 승합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도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여보, 다 샀어? 응. 이제 가자. 쪽방촌 입구에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만, 선영이. 사위도 왔고, 김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한우하고 딸기예요. 봄이니까요. 선영과 데이빗 그리고 민호가 함께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6살이 된 딸도 작은 손으로 과일 봉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이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영숙이 손주로구나. 참 예쁘다. 25명의 노인들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할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내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함께 와줘서 고맙다.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빗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음식을 다 나눠주고 선영은 데이빗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줘서. 나도 고마워.
의미 있는 삶이 뭔지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후 2시 화요일의 식탁?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선영과 데이빗은 주방에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우리 가족 그렸어.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날개를 그려 넣었어요. 선영은 아이를 안았어요. 잘 그렸네. 할머니도 우리랑 함께 계시지? 응. 할머니는 천사니까. 데이빗이 다가와 아내와 딸을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 씨와 수진이가 들렀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선영 씨, 데이빗 씨, 1년 됐네요. 정말 대단해요. 철수 씨가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딸이 남편이랑 손주랑 함께 이 일을 하는 거. 데이빗이 서툰 한국말로 말했어요. 장모님,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도 배워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서문시장 입구. 시장 상인회가 작은 동판을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박영숙 1957-2025를 추모하며 매주 화요일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쪽방촌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선영의 가족. 선영이 제막을 했습니다. 동판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 이름이 이렇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기억할 거예요. 딸아이가 동판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데이빗이 아내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봄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주 화요일은 계속됩니다. 선영과 데이빗은 아침이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쪽방촌으로 가서 음식을 나눠드려요. 딸도 함께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바빠도 화요일만큼은 꼭 갑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화요일의 식탁은 점점 더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화요일 배식을 도왔고 어떤 이는 후원금을 냈어요. 작은 사랑이 모여 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이제 유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딸도 이 일을 이어받을 겁니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딸로.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어느 화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선영은 엄마의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100번째 화요일. 엄마가 1502번 하신 일, 저는 이제 겨우 100번. 갈 길이 멀지만 괜찮아요. 여보가 있고 수지가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이제 저도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 걸으셨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어요. 엄마가 만든 길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선영은 수첩을 덮고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빗이 뒤에서 아내를 안았어요. 박영숙 할머니가 30년 전 쪽방에서 받았던 도시락 한 끼. 그 작은 사랑이 씨앗이 되어 5년간 1502번의 화요일을
꽃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 선영과 그 가족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의 약속은 계속됩니다.